요즘 우리 사회에서 은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막 은퇴의 문턱에 서거나 이미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월세도 못 내는 현실이라는 제목이 주는 충격처럼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었지만 준비 부족과 여러 경제적 변수로 인해 실제로는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텐데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만 잘해두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 기간까지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마음 한켠에 나도 예외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세 가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은행 지점장이었던 김 씨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매달 고정적인 월급과 함께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소득 절벽 문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매달 내야 하는 각종 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 겁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월세도 제대로 낼 여유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걸 보니 참 막막하다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의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던 이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오랜 기간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퇴직을 앞두고 느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연금이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실제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연금 제도가 이렇게 취약할 줄은 몰랐다며 은퇴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자산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고민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급하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자신이 오히려 노후의 생계 위기를 맞이하는 아이러니에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공무원 출신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정년퇴직을 맞이하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 혜택을 누렸던 만큼 은퇴 후의 생활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년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의 크기는 점차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에 비해 낮아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정말 믿기 어려운데 오랫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할 줄은 몰랐다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스스로도 다시 일을 찾게 되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 자산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정된 노후라는 꿈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필요 경비를 산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활용해 노후 대비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이나 보험 가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활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을 그만두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불안감은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의 사례가 그렇듯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장 생활도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편안한 노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노력을 쌓아가길 바라며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느낀 불안감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사회와 정부의 역할. 정부는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소득 절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저축 부족만이 원인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와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급액과 가입 기간을 재검토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환경에 맞춰 사회보장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마련해 고령자들이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뒷받침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감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물론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점검 및 계획 세우기.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필요 경비를 산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월세, 생활비, 의료비 등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자산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하기.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투자,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이나 배당주 투자, 장기적인 관점의 인덱스 펀드 투자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역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사고에 대비해 꼭 필요한 상품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와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은퇴 후의 삶은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또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물론 불안과 걱정은 당연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나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꿈꾸던 여행, 취미생활 또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창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생존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여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미래의 큰 변화는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의 저축,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 등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 계좌에 넣는 습관, 매주 건강검진 일정을 체크하는 습관, 또는 매일 저녁 10분씩 자신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이런 미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한 꿈이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며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결국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습관과 계획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결국 안정적인 노후와 행복한 미래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은퇴 준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봉 1억 받던 59세 연구원, 국민연금 받으며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때가 있죠. 한동안 좋은 직장에서 탄탄하게 일해오다가 그래, 월급도 꽤 됐으니 국민연금도 든든하게 나오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 현실과 기대 사이에 큰 괴리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막연히 괜찮을 거야 하고 노후를 대충 준비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단순히 현재의 소득 규모가 큰 사람도 은퇴 후에 실제 연금 수령액이나 필요한 생활비를 깊게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파헤쳐보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와 해결책을 찾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딱딱하고 어려운 통계나 전문 지식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사례를 통해 공감 가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본론 마이너스 정보성 에세이. 사례 1 59세 연구원 김 박사의 이야기. 김 박사는 국책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연봉도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부어왔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상품도 조금씩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국민연금도 많을 거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은퇴 후에는 큰 걱정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수령액이 적어서 당황하게 된 거예요. 다른 소득 대비에 부었어도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 60만 700만 원씩 써오던 생활 패턴에 익숙했던 김 박사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갑자기 반 이하로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나가니까 모아둔 목돈을 서서히 깨야만 했습니다. 결국 김 박사는 은퇴 후 1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연구소 시절 같이 전문성 높은 일을 찾기는 어려워서 강의나 자문 위주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깨달은 건 소득이 높아도 그만큼 소비도 높아지면 은퇴 후 필요 생활비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단지 월급이 높았다고 국민연금도 많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면 큰 착각이라는 걸 몸소 깨달으신 거죠. 사례 이 54세 대기업 관리자 이 과장의 이야기. 이 과장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꽤 오래 일해서 퇴직 전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오래 다닐 수 있다고 믿었는데 구조 조정에 칼바람이 불면서 뜻밖의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죠. 원래는 정년 직전까지 다닐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54세라는 아직 젊은 나이에 퇴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시점이 아직도 좀 멀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6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죠. 개인연금도 들긴 했지만 목돈이 묶여 있어서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고 현재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빠듯했어요. 결국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들 학비나 주택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려니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예적금을 섣불리 쓰기도 망설여졌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아이들 결혼 자금 같은 지출도 염두에 두어야 했거든요. 이 과장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나 지인 소개로 단기 계약직 컨설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생각만큼 수입이 꾸준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탓에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스스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괴로워했고요. 지금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은퇴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버틸 자금과 월별 지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생활비 절감을 위해 주택을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 과정의 사례는 은퇴 시점이 내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63세 공무원 퇴직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년에 맞춰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에 가까울 텐데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 규정 때문에 예전만큼 고액연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퇴직 당시 주변에서 그래도 공무원연금은 든든하잖아. 남들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하며 부러워했는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이 집안 대출 이자랑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도 만만치 않으니 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퇴직금은 이미 자녀 유학 자금으로 꽤 썼다 보니 여유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박 씨는 그래도 집이 한 채 있어서 월세로 돌려보는 방법이나 퇴직자 대상 재테크 세미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집을 월세로 돌리면 본인은 또 다른 곳에 살아야 해서 전세나 월세 비용이 발생하고 재테크 역시 무턱대고 뛰어들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결국 작게나마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은퇴자를 위한 강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조금씩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 연금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며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질 경우 어디든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팁. 노후에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쓰느냐가 핵심.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해보고 은퇴 후 필요한 실제 생활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세요. 일단 월급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퇴 시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건강 문제 같은 변수로 언제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죠. 최소한 60세 이전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꼭 마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연금은 여러 개면 더 좋지만 각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자.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중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손해나 불이익이 큰 상품도 있으니 가입할 때부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지 꼭 따져보세요. 주거 문제를 미리 고민하자. 집을 자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시니어 맞춤형 주거 환경 리모델링이나 스몰러 하우스더 작은 집로 옮기는 걸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월세나 전세로의 전환, 혹은 반대로 영목이지론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고려하기.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든 자문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기회가 늘고 있으니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맺은 말. 연봉 1억을 벌었어도 노후가 여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씁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는 현재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실제 사례 속 인물들이 느꼈던 좌절과 해결 방안을 조금이나마 엿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우리 모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은퇴가 멀었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하고 공부한다면 훗날 마주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미 은퇴 시점에 계시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득원이나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위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위 사례들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 아닐까요? 은퇴가 멀리 있는 일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죠. 제가 여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편안한 대화체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연금이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납입한 금액과 가입 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우리 생활비나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감당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연봉 1억 원을 받았던 한 연구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에 성실히 납부하며 미래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꿈꿨죠. 그런데 실제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벌던 돈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가 보장하는 기본 생활비가 있지만 평소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온 사람에게는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례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갑자기 구조조정에 휩쓸려 54세에 퇴사를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은퇴 시점이 앞당겨진 거죠.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장님은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은퇴 후 계획이 없으면 이미 쌓아둔 퇴직금이나 예적금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데 당장 급한 생활비 문제와 학자금, 주택대출 등 다양한 부담이 겹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공무원 출신 박 씨의 경우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오랫동안 안정된 연금을 기대하며 일했지만 최근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편과 물가 상승,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려 해도 현실은 녹록치 않았던 거죠. 결국 박 씨도 은퇴 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소규모 일거리를 찾거나 재테크 세미나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는 은퇴 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했느냐입니다. 먼저 노후 생활비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 의료비, 주거비 등 앞으로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물론 나중에 국민연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은 해주지만 고정적인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중도해지나 인출 시 제약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또 상황에 따라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 추가 소득 창출 방법도 미리 고려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 역시 큰 변수입니다. 은퇴 후 주택 유지 비용이나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비나 보험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질 좋은 노후 생활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생활 패턴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사회와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계획 없이 국민연금 하나면 든든하겠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높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도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두고 여러 재정 상품과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변화, 소비 패턴, 주거, 환경,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미리 설계해두면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과 생활 패턴을 세워보세요. 연봉 1억 받던 59세 연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유연한 대처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조금씩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히 일해온 분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연금도 탄탄하고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겠다. 부럽기만 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들릴까요? 40년 가까이 규칙적인 생활과 확실한 역할 속에서 살아온 공무원들은 퇴직과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책상 하나 치우고 나오는 순간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무함은 생각보다 깊고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허무함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3명의 퇴직 공무원 이야기를 통해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례 1. 연금은 들어오는데 아침에 갈 데가 없어요. 경북에 사는 59세 박 전 사무관은 30년 가까이 시청에서 일하다가 작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후련했다고 해요. 이제 야근도 민원 스트레스도 없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출근할 때는 차 밀릴까 봐 바쁘고 회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눈 떠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봐요. 아내는 바쁘게 돌아다니고 친구들도 일하느라 만나기 어렵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 공무원 생활은 철저한 루틴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루틴이 갑자기 사라지면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연금이 나오든 말든 그건 감정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해결책. 퇴직 전 출근 대신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 매주 화목은 자원봉사. 월금은 헬스장 혹은 등산. 수요일은 평생교육원 수업. 단순한 루틴이라도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 놓는 것이 퇴직 후 허무함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사례 2.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내게 남은 게 없어요. 서울에서 60세에 퇴직한 김 전 서기관은 은퇴하자마자 산책도 다니고 여행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지? 회사 사람, 과장님, 국장님 다 그 이름으로만 살았더라고요.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실적도 좋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정작 자기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하루 종일 시간을 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핵심 포인트. 공무원 사회는 개인보다 직무 중심, 직책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엔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드러나는 거죠. 해결책. 퇴직 전 나만의 이름으로 하는 무언가를 준비하세요. 작게는 텃밭 가꾸기, 사진 글쓰기, 크게는 재능 기부, 소규모 창업, 여행 블로그 운영 등. 이런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자기 정체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다들 나만큼 힘들진 않겠지, 나는 실패한 기분이에요. 부산의 윤 전 사무관은 퇴직 직후부터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주변에선 연금도 받고 부럽다며 웃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건 아닐까 하는 자책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동기 중 일부는 교수로, 고문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었고 윤 씨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이럴 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돼 더 힘들어졌죠. 핵심 포인트. 공무원 조직은 평등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돌아가지만 퇴직 후 비교와 고립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소속감과 의미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모임, 봉사단체,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특히 공무원 출신 커뮤니티나 퇴직자 모임에 참여해 공감대를 공유하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결론,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일해왔고 충실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퇴직 후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까요? 그건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정체성, 일상, 사회적 연결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퇴직 후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비교 대신 지금부터 나답게 사는 삶을 시작하세요. 실전 TIP 요약. 준비 항목 구체적 전략. 일상 설계퇴직 후 하루 루틴 계획 세우기. 자아회복 취미, 학습, 봉사 등 나만의 활동 확보. 사회 연결 퇴직자 모임, 지역 커뮤니티 참여. 비교 피하기 타인의 성취보다 나의 방향 찾기 집중. 당신의 60대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무함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준비된 사람만이 다시 채워지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나로 사는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공무원 정년퇴직, 누구도 말하지 않는 허무함의 실체. 서론연금보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 감각. 공무원의 정년퇴직은 외부적으로는 안정된 은퇴로 보입니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일정 수준의 연금이 매달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공무원 퇴직자들을 상담하고 관찰한 결과 퇴직 후 처음 맞이하는 감정은 기대감보다는 허무함,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자 중 약 45%가 은퇴 후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지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시기임에도 많은 이들이 사전 준비 없이 은퇴를 맞고 있습니다. 은퇴 후 허무함의 원인 분석. 공무원 퇴직자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데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1. 일상의 붕괴, 루틴이 사라진 삶. 공무원은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해온 직군입니다.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그리고 정해진 일정 속에서 일과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삶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 루틴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으며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공허함은 심리적 공허감으로 연결되며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정체성 상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 공무원은 대부분 직위와 역할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호칭이 사라집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조차 전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게 되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아 통합에 실패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 퇴직 후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등 직장에서의 관계가 중심이었던 이들이 일터를 떠나면 인간관계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남성 퇴직자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며 그 결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여성보다 2.3배 높으며 그중 다수가 직장 중심의 관계 단절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퇴직 후의 실체. 사례 1. 루틴이 사라진 하루, 무기력과 싸우는 중입니다. 59세에 퇴직한 박 전 사무관은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 종일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에게 실망했고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하루 일과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 운동, 취미활동, 평생교육 강좌, 주 2회 봉사활동 등 목적 있는 일정 설계가 핵심입니다. 사례, 이 나만의 정체성이 없다는 사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의 김 전 서기관은 퇴직 후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최소 1년 이상은 자기 탐색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에 의미를 느끼는지 탐색해야만 퇴직 후 공허함을 줄이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비교와 소외감, 나는 실패한 은퇴자인가? 부산의 윤 전 주무관은 주변 동기들이 교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엔 타인과의 비교보다 나만의 기준 설정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역할보다 소소하지만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지역 도서관 봉사, 시니어, 유튜브, 텃밭 재배 등을 찾아야 지속 가능한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결론. 정년 이후 삶을 재설계해야 진짜 은퇴 준비다. 공무원의 퇴직은 물리적인 근무 종료이자 심리적 구조의 붕괴입니다. 이를 단순히 쉴 수 있는 시간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퇴직 후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퇴 준비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준비 항목. 구체적 전략. 일상 재설계 루틴 확립, 일과표 작성, 주기적인 외부 활동, 자아 회복자기 탐색, 정체성 재정립, 취미학습 계획, 사회 연결 퇴직자 커뮤니티, 지역 네트워크, 봉사활동. 마무리하며 정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나답게 사는 시작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진짜 나를 찾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새롭게 설계해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의 설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파이어족 같은 개념이 유행하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하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일이잖아요. 그때마다 다들 드는 고민이 앞으로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후 자금으로 정말 충분할까? 하는 걱정일 텐데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3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얻는다는 전직 공무원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죠. 처음 들으면 진짜 가능해? 싶은 마음과 동시에 만약 저게 정말 현실이라면 나도 좀 따라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3억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겠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저축하고 지금까지 모은 돈을 잘 굴려서 매달 200만 원의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오늘은 그분의 사례를 토대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굴려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는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겉으로는 3억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지만 막상 아무런 계획 없이 3억 원을 굴리려 하면 마음먹은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성을 간과해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공감 가실 만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은퇴 자금을 통해 매달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전직 공무원분의 실제 투자 현황을 있는 그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은퇴 이후 비슷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참조하기 좋은 예시들이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완전 배당형 주식펀드 포트폴리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당주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이른바 배당왕으로 불리는 기업들 혹은 일정 수익률 이상을 유지하는 배당형 펀드에 투자해서 매달 또는 분기별, 반기별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죠. 3억 원이면 주식으로는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단순한 투기와는 달라요. 시가 차익이 아니라 배당이라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노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기업 선택과 분산 투자가 필수인데 요즘은 배당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꽤 안정적인 배당주만 잘 골라도 연 5%에서 많게는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연 배당률 6% 이상이 보장되는 포트폴리오에 3억 원을 고루 투자했다고 칩시다. 3억 원의 6%는 1,80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혹은 금융 상품을 추가로 섞어서 연평균 7% 정도 이자를 만들 수 있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배당 주식도 결국 주가 변동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던 기업이 갑자기 경영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는지 배당 성향 추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이 첫 번째 사례는 나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해. 그리고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할 수 있어. 라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현금 흐름이 꽤 괜찮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점도 많다는 거죠. 2. 부동산 간접 투자형 REITs 및 부동산 펀드.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안전 자산을 추구하거나 혹은 주식 변동성이 무서워하는 분들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바로 REITs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죠. REITs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하는데 해당 회사가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3억 원을 이 REITs 또는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연 46% 내외의 배당 수익이 가능해요. 주식시장보다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 실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이 토대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나 금리, 환율 등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식 투자와 달리 실물 자산 부동산에 기반을 둔다는 점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는 편이죠. 만약 연 5% 정도로 배당이 나온다고 치면 3억 원에 대한 연간 배당금은 약 1,500만 원, 한 달로 치면 1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리츠를 운영하는 상품을 찾거나 배당주와 리츠를 섞어서 투자하면 한 달 200만 원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숫자가 되죠. 아니, 그래도 나는 부동산 쪽도 잘 몰라서 불안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REITs는 비교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운용사나 투자사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진입 장벽이 훨씬 낮고 관리가 쉬워요. 은퇴 후의 매물 관리나 임차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리츠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훨씬 편안할 수도 있죠. 3. 혼합형 채권 배당 부동산 분산 투자. 세 번째는 앞서 설명해드린 주식 배당형과 부동산 간접 투자형을 적절히 섞고 여유 자금 일부를 채권형 상품에 넣어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흔히 자산 배분 또는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예컨대 3억 원 중 1억 원은 우량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연 3% 정도 이자, 1억 5천만 원 정도는 배당형 주식 혹은 배당 ETF 연 56% 기대,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는 REITs에 투입 연 5% 정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분산해두면 시장이 어느 한쪽에서 급락해도 전체 자산이 크게 타격받을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채권이나 리츠는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작을 때가 많고 주식에 몰빵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혼합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면 대체로 연 5% 이상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상을 노릴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후가 든든하게 보장되고 매달 꾸준한 생활비를 벌어다 줄 수 있는가? 이니까 과도한 욕심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은퇴 후에도 경제 상황이나 금리 변동, 주가 급락 같은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군에 나눠 넣어서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안전하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 진짜 가능할까? 사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전직 공무원분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전제가 있어요. 3억 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저축과 투자가 필수였겠죠. 하지만 난 3억이 없는데 그럼 난 끝이야? 라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매달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1억 원으로도 일정 부분은 배당 수익을 만들 수 있고 5억 원이 있다면 더 큰 수익이 가능할 것이고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 모아놓은 자산 규모, 리스크 감내도 원하는 생활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은퇴 전이라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소액부터라도 배당주나 채권, 리츠 등의 분산 투자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에 마주쳐도 덜 당황하고 기존 투자 경험을 토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있으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기타 연금과 합쳐서 넉넉하진 않아도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62세든 70세든 혹은 그보다 더 이른 나이에라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는 들어오는 삶이라는 건 엄청난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래도 난 조금 더 모아서 더 편하게 쓰고 싶은 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200만 원이면 충분해. 난 간소하게 사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은퇴 설계를 하고 그 목표에 맞춰 자산을 운영한다는 점이죠.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 배당주 펀드, REITs 및 부동산 펀드, 자산 분산 투자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조합으로 노후 자금을 굴리면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투자 지식을 쌓고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며 남들의 말보다 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겠죠. 연금 없이도 산다. 라고 할 정도로 매달 확보되는 배당 소득이 있다면 여유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역시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신중한 분산 투자로 원금을 지키는 것이 은퇴 이후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은퇴 자금을 활용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돈은 고작 얼마 안 되는 데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가능한 선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뒤에도 한 달 2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들어온다면 인생 2막을 훨씬 더 알차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씨앗을 뿌려서 미래의 수확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 그리고 즐거운 은퇴 라이프를 위해 함께 힘내보아요.